있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제1세션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헤이키 힐라모 교수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Professor Heiki Hillamo, hello, good to see you. So Thank you for excellent presentations.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I am very impressed by this project for two reasons. One 한국의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두 가지 점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소득 보장의 어떤 혁신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의소득세와 다르고 또한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의 확대와도 다르죠. 새로운 아이디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는 점도 매우 독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치적인 인기 있는 아이디어지만 실용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도입되지는 않았죠. 이 보편적 기본소득이 알래스카에 있는가 또는 이란에서 적용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BI와 비교했을 때에 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최저 소득을 위해서 좀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안심소득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며 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를 테스팅하고 계십니다. 또한 시범 사업의 그 설계도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도 측정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고용적인 측면, 그 다음에 주거, 보건, 그리고 주관적인 웰빙, 그 다음에 고립감, 삶에 대한 만족도 등 다양한 그 수치들을 그 결과로서 보고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측면도 보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지표 이외에도 이렇게 여러 사항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감 중 하나는 이 표본이 적다는 것입니다. 500 가구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표본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우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의 샘플이기 때문에 이 대상 그룹에서 서브 그룹을 추가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교수님의 발표처럼 굉장히 독특한 사업이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해당 시범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시범 사업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Heiki Hillamo. 네, 헤이키 힐라모 교수님 토론 Now 감사드립니다. we'll move to Korean discussants.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측 토론자 분들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한국 하겠습니다. 토론자들 토론 후에 청중석과 또 화상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로 오형 박사님께 4분간 토론 순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오호영입니다. 먼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지금 이제 그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이제 우리가 항상 비교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의 경우에
기존 복지제도를 해체할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 재정 문제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인당 한 1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라면 기존 복지제도와의 어떤 대체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상 예산 문제 때문에 대략 한 60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원 조달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면 예를 들면 50만 원, 30만 원 이 정도의 이제 기본소득일 텐데 그러면 여전히 이제 기존 복지제도는 남아 있고 그러면 기존 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그 한계점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실제로 이제 스위스에서도 월 300만 원의 이제 기본소득을 가지고 국민 투표를 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 때문에 부결이 된 이제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의 관계인데요. 그 박희성 교수님께서도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기존 복지제도는 이제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고 그 출발점이 사실은 그 근로 기회는 있지만 이제 근로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였다는 출발점이 있고 현재의 위험은 이제 그런 위험과는 상이한 위험이기 때문에 기존 복지제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점에서 저는 안심소득이 이제 중간 단계 정도가 될 것 같고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가 경제가 고도로 발전했을 때 최종 종착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끝으로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와 안심소득의 관계인데 제 생각에는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세제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기존 복지제도를 거의 해체하는 수준으로 이제 가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를 끌어안으면서 또 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게 저는 자꾸 짝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안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 발제자님께 제가 질문 겸 코멘트를 드리면 김상철 대표님께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산출하는 그 작업을 그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안심소득을 했을 때 어떻게 좀 더 발전이 될까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 박기성 교수님께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원전하고 서울 안심소득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 몇 가지 차이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 안심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원저자로서 평가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여대 정순둘 교수님께서 4분간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두 분의 발제를 들으면서 그 안심소득이라는 것이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실험이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주로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의 관점에서 좀 토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효과적인 정책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심소득 실험을 하면서 이 근거들을 이제 쌓아가는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3년 후에 이것을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으로 채택할 것인가 하는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이번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많은 발표가 있었지만 사실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박기성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던 안심소득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소득 격차와 실업률 등으로 분석한 이러한 것들도 이번 작업을 통해서 또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연관해서 그렇다면 실험 설계하고 관련해서 우리는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에서 김상철 대표님께서 7개의 영역을 말씀해 주셨어요. 노동과 고용, 가계, 교육과 훈련, 주거, 건강, 가족과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심소득 하나를 제공했다고 해서 이 모든 7개의 영역에서 이러한 영향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어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앞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것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빈곤율 감소가 주된 목적인지 이것이 좀 더 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실제로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좀 대표 지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양적 평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면 좀 질적 평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앞부분 토론에서 우리는 휴먼 디그니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또 나와야 하는 지표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안심소득을 받는 실험 집단 500명 중에 100명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입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고용에 참여한다. 근데 사실은 연령 차별로 인해서 실제적인 그런 노동 시장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여한다고 해도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연령별이나 또 소득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물론 그룹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성을 보시기는 하셨지만 여러 가지 측면들을 또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심소득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도 나타나겠지만 또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심소득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까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바라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지표로 들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표의 안 속에 들어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좀 미미해 보여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드러내서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순돌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홍경준 교수입니다. 먼저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성대한 멋진 포럼을 준비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하고 이 안심소득 추진과가 복지정책실에 있나요? 예, 복지정책실 안심소득 추진과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또 서울시 복지단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빈곤층에 대한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안심소득 제안, 그다음 그 제안을 기초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정보와 분석을 제시해 주신 두 분 발표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득보장제도, 사회보장의 일부죠. 소득보장제도로만 국한을 해도 한국에는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회보험이죠. 이런 것들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근로자녀장려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다양한 공공부죠.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사회수당제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제도와 프로그램들의 복합체로 존재하는 게 한국 소득보장 체계입니다. 이 한국 소득보장 체계가 1990년 이후에 상당한 정도로 발전해 왔고 또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꽤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에 송파, 그다음에 올 8월에 수원, 며칠 전에 신촌의 사건처럼 여전히 그 광범위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 큰 문제는, 큰 도전은 한국 소득보장책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론자는 기본소득제도나 부의소득세, 이론이 아니라 한국에 제안됐던 그런 제안이 한국 소득보장책의 혁신 방안, 특히 빈곤층에 대한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 세미나와 토론회, 언론에서의 대담 등을 통해서 밝혀온 바 있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제도라는 그런 위치를 놓고 볼 때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과 제도의 결합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소득보장 제도의 체계를 하나의 단일한 프로그램이 대신할 수 없다. 두 번째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제도는 어쨌든 적절한 소득 자산 조사와 가구 단위에서의 보장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제한된 뭐 부의소득세나 기본소득은 이런 원칙들을 다 위배합니다. 근데 오늘 발표문의 발제자이기도 한 박혜성 교수님이 2016년에 처음 제안한 안심소득제의 경우는 지원 대상을 판별함에 있어서 소득 기준 외에 다른 조건,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뭐 재산 기준 같은 거 이거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를 보호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아까 발표에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발제문에 보면 선지원, 후정산과 같은 혁신적이지만 이제는 가능해진 그런 방안, 즉 선별과 보편의 양극단을 넘어선 분별 복지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토론자가 생각하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부합합니다. 더욱 이 제안이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실행돼서 성과평가에 기초한 정책 시행이라는 사회정치 연구자들의 소망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산출해서 그 결과가 서울시 차원이 아닌 전국적 차원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 입장에서 토론거리를 제안한다면 하나씩만 말씀을 드리자면 비용과 경제적 효과 발제문에서는 이제 현행 제도의 근로동기 저해 효과를 추정하는데 현행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근로동기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활지원 제도도 있고요, 조건 부과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아까 얘기했던 한계 세율의 문제죠. 이런 다양한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제도의 근로동기 저해 효과를 추정한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좀 추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문의 경우에는 보고된 사업 참여자들의 이렇게 특성을 보면 이게 현행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의 특성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거를 그 두 집단에 대한 비교가 가능할지 향후에 뭐 내년이나 내후년 추진 과정에서는 좀 그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 토론자분들 코멘트와 또 포함된 질문들에 대해서 두 분 발표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발표자의 답변 후에 혹시 토론자분들께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은 추가 질문과 또 청중석 그리고 유튜브로 신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함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혜성 교수님, 네. 여러 논평 감사드립니다. 먼저 힐라모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게 NIT하고 다르고 이게 확실히 다른 거라고 누누이 주장해 왔는데 많은 분들이 뭐 NIT를 변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something new 아이디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거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콜럼버스와 달걀 같은 겁니다. 이거를 기존의 복지제도를 안고 가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 지원 후 보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민스 테스트 같은 걸 없애고 재산이나 이런 거 없이 부양 의무자 없이 한다는 거는 상당히 새로운 아이디어고 그것은 그런 면으로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힐라모 교수님께서
500가구만 아직 그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800가구가 1,600가구로 늘어나면서 지금 올해 500가구, 내년도에 1,100가구를 해서 1,600가구가 소위 트리트먼트 그룹, 지원 가구가 되고 그거에 배가 되는 것이 컨트롤 그룹, 비교 가구가 되는 그런 식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우리 오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건데요. SSIP와 SI, 서울 안심소득과 제 오리지널 SI는 사실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가 재산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스 테스트 없이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재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영세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는요, 부도 직전에 몰리면 차도 있고 집도 있어요. 물론 나중엔 뺏길 거지만, 그런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자살도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소득 베이스로 지원을 하고 후 정산하자. 일단 저는 국가의 책무가, 제일 중요한 책무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 건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사는 나라에서. 그래서 선지원 후정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타워 팰리스에 사는 분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그 저기 부동산 종합소득 아니죠, 뭐죠? 종부세가 뭐 11억인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하여튼 내대로 그 정도 이하는 한 3억 2,600은 너무 사실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서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이거는 그 이코노믹 하드십은 급박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아쉬웠습니다. 그 재산이라는 허들이 컷오프가 있다는 것이, 그거를 좀 더 높여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제가 아까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가족을 해체하는 유인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 가구가 100을 받으면 1인 가구는 40%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80%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유인이 있으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 저 가구 단위로 했지만 n분의 1로 해가지고 가구 수의 n분의 1로 해서 가구 단위로 지원을 하든 개인으로 지원을 하든 전혀 저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물론 지원은 가구 단위로 하지만 기존의 그 복지제도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다른 점이고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SSIP가 추진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물론 85%에서 출발하고 100% 출발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그 기울기를 변하지 않으면서 절편만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런 정도는 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좋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아까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SI의 기본적인 안심소득의 기본적인 그 철학과 그 함의를 가지고 그거에 충실하게 지금 SSIP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 교수님께서 이거 가지고 여러 그 효과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다 나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항상 한계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오더라도 그 한계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그게 결정적일 수 있거든요, 개인한테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가구 단위, 개인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근로동기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그 홍 교수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도 유념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발표한 거는 2019년, 제가 작년에 연구를 할 때 그때 가능한 데이터가 2019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였어요. 그래서 KWP 자료가요, 그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그래서 2019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2019년은 다행히 그 근로소득 공제가 30%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도입이 돼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거를 그대로 테스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 안심소득이 아주 좋은 점은 그 어른드 인컴, 그러니까 EITC와 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그대로 살려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30%의 공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20%포인트 정도의 그 근로 유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김상철 대표님.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싱키 대학의 힐라모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박계준 교수님께서 충분히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오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복지제도와 안심소득 간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문 문항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 우리 그 안심소득의 기본 벌써 이 설문조사의 기초선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복지 패널이라든지 고용 패널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조사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설문 문항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벌써 해결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순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원 집단과 비교 집단 간의 차이를 사전 사후 분석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 보면 이런 이중 차이 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확인하도록 이미 이게 조사 설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질적 평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송파 샤모녀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제 또 그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부채의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요즘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적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복합적 요인이 이제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 그 질적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질적 조사에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양적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같이 연구를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소비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은 저희 연구 설계에서 조금 더 반영을 하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경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현행 제도하고 안심소득과의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행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의 30%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42.5%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 그 지원 집단 480가구를 이제 분석을 하면 기존에 기초수급을 받았던 분들이 35% 정도 되고 약 65% 정도는 기초수급을 받던 경험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480가구 내에 들어와 있는 35% 이분들은 이제 안심소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 그리고 비교 집단에서도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수급자 비율이 한 35% 정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기존의 수급과 비수급자 이 비율을 통해서 안심소득의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중에서 혹시 추가 질문이나 그다음에 또 청중석에서 질문을 받겠고요. 네, 그다음에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청중석에서 지금 두 분 손을 들으셨는데 이 앞에 분 먼저 마이크를 누가 주시죠? 그 청중석 질문 전에 제가 사회자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500가구에서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 늘려서 1,600가구로 실험 집단을 확대한다고 된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게 되면 혹시 원래 계획했던 하나의 실험 모델에 국한하지 말고 뭐 이렇게 조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변형을 추가해서 실험해볼 여지는 없겠는가? 가령 박희성 교수님께서 원래 추창했던 모델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원안에 가까운 것을 좀 실험을 해본다든지 또는 기타 그런 걸 한번 고려해볼 수 없을는지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 1세션에서 독일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발표에서 어떤 것들의 효과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지 하는 것과 함께 어떠한 것들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지 이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한 거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소득 실험을 할 때 결국 중요한 것이 이제 결과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요.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특히 어떠한 지표에 중심을 둬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과 어떠한 것은 이 실험을 통해서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전문가들이 사전에 같이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김상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요 앞에 아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걸로 아는데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유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모델이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박기성 교수님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가진 자료책에는 영문으로 돼 있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언뜻 들은 생각은 이 실험의 결과를 되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이긴 한데 거기에 한 가지 그 경제의 외생 변수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의 경제와 내후년의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지금 벌써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목표 재설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설정된 기초선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작년도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일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의 기초선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기본적인 고용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외생적인 변수에 대한 고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낸 이 안심소득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외생 변수들을 잘 개입을 못 시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가요? 네. 시간 관계상 긍정적인 결과가 네네.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지금 아직 이제 실험 단계, 디자인 단계를 물론 거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분 더 질문이 있으니까 마저 질문 듣고 하겠습니다. 네, 저쪽에 계신 분.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이 3분으로 됐는데 이게 아주 절대적인 거니까 조금 연장을 해도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어나셔야 돼요.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외국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국이 그 G7에도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선진국인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많느냐 막 이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사회보험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자살 사건들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만 보면 이런 안심소득이라든지 또 뭐 기본소득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왜 보지 못하시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봤는데 짧게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 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도 그 급여 기준을 단적으로 볼 때 그 기준에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를 다들 외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단적인 예를 보면은
기초급여제로라든지 이런 거를 보실 때 네.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항목에 의해서 지금요 여러 가지 그 설명을 하면서 질문할 수는 없고요. 그냥 질문만 간단히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탈탈탈탈 제도마다 터는데 급여 기준이 다르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그쵸.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남은 시간이 1분 30초인데요. 조금 뭐 시간을 1, 2분 연장을 하더라도 지금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두 분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유정승 교수님 질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승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왕지사 지금 안심소득의 이제 그 실험 집단이 2배로 늘어났으니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것들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측의 얘기들은 사실은 뭐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가운데서 또 말씀하신 분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기술적으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처음부터 디자인 자체가 이걸 썩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농촌 안심소득도 농촌 기본소득도 지금 진행 중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건 이게 처음부터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으면 모르지만 중간에 이 디자인을 이렇게 변경한다든지 하면 결과가 처음 예상한 것과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일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제가 아는 바에서는 독일의 그 유르겐 슈프 교수님이 이제 그 베를린 기본소득을 이제 설계하신 분인데 그 각 국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 보고자 하는 목적이 상당히 이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핀란드 같은 데는 이제 근로유인을 가장 중점으로 봤다면 이 독일의 베를린의 기본소득은 1인당 한 1,200유로를 이렇게 주는데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실험이고요. 서울시에서의 이 안심소득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7가지 아까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라든지 고립가구 같은 이런 문제들을 근본 사각지대의 문제들을 안심소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심소득을 주었을 때 근로유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 관련해서 800가구 원래 800가구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800가구가 추가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저 들었던 생각은 이 지금 재산 이거 기준 이거 없애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이나 12억으로 좀 높이자라고 제일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시의회에서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못한 겁니다. 사실은 난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자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꼭 멀쩡한데도 갑작스러운 공궁에 처함으로써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우리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하는 건 막아야 된다. 저는 아주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로 좀 해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8차례에 걸쳐서 이거 조사를 하거든요. 중간 조사 뭐 하니까 그때 측정이 되고 또 그때 거시 경제 변수들이 소위 컨트롤 배리어 그러니까 통제 변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또 계량 경제학 하시는 분이나 경험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마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컨트롤 아웃 하려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거를 솔루션을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제도마다 급여 기준이 다르다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도마다 급여 기준이 다른 거는 뭐 안심소득이 만약에 저거 되면 상당히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심소득은 일종의 팬 웰페어 시스템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외투와 같이 입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 채워주는,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독일 얘기가 나왔어요. 독일의 만텔 협약이라고 노사관계 맺을 때 산업 간에 산업에서 먼저
큰 협약이 맺어지고 밑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만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투처럼 해서 입혀주면은 기존의 것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도 안심소득이 채워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보험복지제도다.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 그 질문도 더 많이 받고 더 또 충분히 말씀을 하시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금 안심소득이라든지 또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등 이러한 새로운 소득 보장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실험을 하고 하는 것이 기존 복지제도가 급여 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게 사각지대가 많고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 토론회 통해서 또 우리가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또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새로운 소득 보장 제도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끝으로 폐회식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좌장님과 토론자분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토론 시간 그리고 발표 시간 되셨을까요? 다음 해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질문 시간 그리고 토론 시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 부분 저희 설문지에다가 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행사의 모든 준비된 발표와 토론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 책자 뒷면이나 또 등록대 옆에 배너에 있는 QR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설문에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응답을 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추첨을 해서 기념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개최될 저희 국제포럼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그리고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하신 다회용 컵과 용기는 나가시면서 커피 테이블에 반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